이번 영상에서는 여건법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먼저 복습합니다. 반어에는 언어적 반어와 구조적 반어가 있다. 언어적 반어는 표현적 반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조적 반어는 상황적 반어라고도 합니다.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했죠. 영탄, 네, 탄식을 감탄 또는 탄식을 내는 것을 영탄이라고 하는데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탄사, 감탄조사, 감탄형 어미 등을 활용하는 수사법이 영탄법입니다. 뭘 강조해요? 감정을 강조합니다. 네, 영탄법 지나치게 쓰면은 너무 또 감정이 격앙되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감탄사에서는 오, 아 하는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감탄사고요. 감탄조사에는 도, 나, 그려가 있는데 날씨도 좋다. 이때 조심할 것. 도는 다른 것과 비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감탄의 의미로서 쓴 거예요. 날씨도 참 좋다. 이렇게 말할 때 태풍이 옵니다. 이렇게 그려라는 말. 날씨도 좋다. 이런 것들을 네, 감탄조사라고 하는데요. 감탄형 어미 구나, 도다, 구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탄형 어미니까 용어는 어간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기쁘다의 어간, 기쁘에다가 구나가 붙고요. 기쁘다에간 기쁘에다 도다가 붙고 비가 오는 구려, 네, 비가 오는 는구려죠. 이거는 오다가 어간이고 는구려 잘하네 할 때 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감탄형 어미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어법, 이 한자어를 잘 풀면 쉽죠. 영어로 apostrophe라고 하는데 이 돈이 조아릴 돈자인데 갑작스럽게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갑작스럽게 부를 호자, 이름을 부르는 법법자, 수사법이라는 뜻이죠. 갑작스럽게 이름을 부르는 수사법. 네, 갑작스레가 중요하네요. 갑작스레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넣어 정서적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 뭔가 감정을 자극하는 수사법이죠. 근데 수사법도 사실은 영탄법의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여건법이라고 해요. 역언법. 여건. 역은 이 거스를 역자잖아요. 거스를 역자. 말의 반대가 뭐죠? 말의 반대. 이거는 영어로는 paralypsis라고 하는데 paralypsis. 예. 근데 이제 한자를 풀면 말의 반대는 침묵이죠. 침묵. 그러니까 여건, 그러니까 말의 반대는 침묵인데 하고 싶은 말을 침묵함으로써 그 하고 싶은 말을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을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 긴 이야기를 확 줄여서 뭔가 중요성을 암시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여건법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도 패러 하면은 aside라고 해서 옆에라는 뜻이고 라입시스 남기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옆에 따로 빼놓다 이런 뜻이에요. 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빼놔요.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런 것을 paralypsis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것, 그것을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오히려 작가가 생략한 부분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네. 한마디로 말 안 해버린 것을 말 안 한 것,
네, 안 한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는 수사법이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략법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생략법은 대부분 어떤 여운을 남기기 위한 단순한 생략이라면, 여건법은 오히려 말을 생략을 함으로써 네,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는 효과를 내는 것, 네, 그것이 목적인 게 여건법입니다. 작품 하나 보겠습니다.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려운 나의 신부여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생략했네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여건법인데, 이 여건법이 이걸 여건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략만 해서는 여건법이 되는 게 아니라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략하는 것이 여건법입니다. 네, 좀 볼까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네, 김춘수. 어디서 많이 본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네, 본인 그 시도 김춘수 시인의 시죠. 근데 이거는 서시입니다. 서시. 네, 서시라는 것은 네, 그 시집 맨 앞에다 쓰는 시죠. 일종의 머릿말 같은 거죠. 머릿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라고 합니다. 짐승이려 짐승. 그죠? 위험한 짐승이려 시방. 왜냐면 짐승, 그러니까 아직 짐승이면 종류도 많은데 호랑이도 있고 토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은 짐승이 아니죠. 사람은 그냥 동물이죠. 그런데 어떤 짐승인지 구체적으로 밝힌 게 아닌 걸로 봐서 아직 어떤 의미 있는 이름을 얻지 못한, 네, 이름이 없는 어떤 호랑이든가 토끼든가 이런 이름이 없는 짐승인데, 네, 그대로 사라질 수도 있는 짐승일 수도 있겠죠. 이름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름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라고 했는데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름도 없이 잊혀지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해요. 네. 자,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네, 이거 한밤하고, 한밤이 뭐죠? 한밤? 깊은 밤을 말하죠. 깊은 밤, 내는 뭐죠? 내내 계속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띄었어야 해요. 네, 시니까 이렇게 붙여서 일부러 쓴 것 같아요. 네, 이게 글자 수 때문에. 그래서 깊은 밤 내내 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피었다지는 어떤 그런 꽃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한 거죠. 네, 꽃이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네, 운대요. 울어.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여기를 이렇게 탁 펴놓는 바람에, 그렇죠? 네, 생략하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강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자, 아닌 밤, 그러니까 뜻밖의 어느 순간을 아닌 밤이라고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러듯이 우리가 예상 밖의 순간, 네, 예상 밖의 순간에 돌개바람이 되는데요. 바람, 돌개바람이 돼서 뭐 해오리 바람 같은 걸 돌개바람이라고 그러죠. 되어서 탑을 흔들다가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거, 그죠? 바람은 바라다의 명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바람은 역동성을 나타내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바람은 혼돈을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 바람이 되어 돌개바람이 되어서 탑을 흔들다가, 탑 하면은 뭐 기도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차근차근 쌓아가는 역사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공들인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 탑을 흔들다가 도래까지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탑을 돌로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로 쌓은 탑에다가 막 기도를 하겠죠. 그럼 그게 뭐가 들어가요? 바람이 이렇게, 그죠? 그 바람이, 그 바라다 할 때 바람. 네, 이 돌개바람이 그래서 그 바람하고도 관계 있을 것 같아요. 그 돌에 스민다는 거는 그 바람이 이제 기도하고 희망하고 이러는 바람이 탑에 대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저 사람이 소원, 그 바람, 그 소원이 거기에 스민다고 해요. 거기에 스미면 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금이 된다. 금이라는 어떤 귀중한 이름이 있는 존재, 그죠? 그 금이라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했는데,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려, 이 신부가 어쩌면 꽃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고 한 걸로 봐서, 아직은 그 꽃의 이름을 몰라요. 무슨 꽃인지. 그런데 언젠가 아직은 모르는데 뭐 나중에 알 수도 있겠죠.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했는데, 여기 생략된 부분에서는, 그죠?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그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여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거겠죠. 어떤 꽃이 피어요. 근데 그 꽃을 아직 보질 못해서 이름도 모르는 아직 그런 존재로서의, 무슨 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략법을 함으로써 도저히 지금 어떤 그 의미 있는 존재에 대한 강한 아직 모르는, 아직 미지의 상태에 있는 그 의미를 네, 강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행은 맨 앞에다가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시 이론에 딱딱 맞춰서 시를 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시를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시 쓰기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내공을 기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방법들을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략법이 꼭 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것도 있다. 다만 단순한 생략은 어떤 시적 여운을 남기지만, 어떤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생략은 바로 여건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시 하나 더 볼게요. 또 하루 해는 지고 이태수, 술을 끊기로 했다 안 끊기로 했다. 술잔 속에는 길이 있어 문득 하늘로 트인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길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고, 멀리 가까이 그의 섬에는 동백꽃 빨간 꽃잎이 탄다.
비비새와 함께 그는 빈 나무의 얼음꽃 사이로 비껴 나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하루해 할 때는 하루해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시간을 말한다면 이걸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는 진짜 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네,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붙여 쓰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한 분의 시들은 네, 이렇게 띄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못 쓴 게 아니고 띄어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시가 아니면 붙여 쓰세요. 근데 이제 시를 여기에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또 딱 생략을 했네요. 이렇게 술을 끊기로 했다, 안 끊기로 했다. 네. 뭐 결심과 포기가 그냥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술잔 속에는 길이 있어 문득 하늘로 트인다. 술잔 속에는 길이 있대요. 네. 그래서 포기하나 봐요. 그러나 눈을 들어 보면 길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고 해놓고 이렇게 말을 딱 생략했어요. 이렇게 길이라는 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어디서 이게 네. 그런데 멀리 가까이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 하고 그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또 없는 것들에 대한 침묵입니다. 침묵 탁 침묵함으로써 그죠? 그리고 침묵을 함으로써 그 침묵의 내용을 독자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침묵의 내용은 바로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지는 거죠. 독자의 상상에 맡겨지고 여러분은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생각할까요? 네. 그의 섬에는 그의 섬이라고 나오네. 이렇게. 그의 섬에는 동백꽃 빨간 꽃잎이 탄다. 비비새와 함께 그는 빈 나무의 얼음꽃 사이로 비껴 나른다. 그는 비껴 나른대요. 비껴 날라요. 비비새가 뭐죠? 비비새? 비비새는 원래 뱁새라고 하죠. 뱁새. 또 뱁새는 공식 명칭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에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주 빠르게 날고 아주 작죠. 저기 뻐꾸기 뻐꾹새가 탕난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뱁새입니다. 뱁새 둥지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으면 뱁새가 키워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 뻐꾸기 새끼가 뱁새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 가지고 죽여버리죠. 네, 근데도 모르고 뱁새 어미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끝까지 키워요. 네, 자연의 비극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그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제 빈 나무의 얼음꽃 사이로 비껴 나른다라고요. 얼음꽃 사이래요. 이렇게 얼음꽃 사이를 비껴 날아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 비비새와 함께. 비비새. 그러니까 이 시를 하면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비비새, 뱁새인데 또 붉은 머리 어목눈이고 이 새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혹시 회양나무 아시나요? 뭐 회양나무 또 주목 또는 뭐 아주 덤불 빽빽한 덤불이 있죠. 이런 데를 쉴 새 없이 날아다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워낙 약하고 작은 새다 보니까 공격받기가 쉽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 그리고 아주 덤불 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는데 그 사이를 그 뱁새와 함께 빈 나무 얼음꽃 사이로 비껴 나른대요. 이렇게. 예, 얼음꽃 아시죠? 얼음이 얼어가지고 꽃처럼 피어있는 상태. 대부분 녹아서 피죠. 녹다가 얼어서 그 사이를 걸어다닌다 라고 합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여건법은 침묵함으로써, 네, 이렇게.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여건법은 침묵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다.
그리고 침묵의 말은 독자의 상상에 맡겨진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세요. 말을 안 해버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고자 한 의도, 거기에 더 많은 말이 있는데 안 한다라는 의도가 배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 침묵이 오히려 강조가 되는 현상, 그것을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첼로 김성춘. 나이 40줄에 들어서서도 늘 대책 없이 떠돌고 후회하고 잘 망가지는 한 사내를 위한 마음의 선이 헐렁한 악기, 삼육극장 같이 인간적인 숨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숨쉬는 하고 말도 덜 했죠. 말도 덜 했는데 그냥 마침표를 찍어 버렸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말을 아직 안 했는데, 다 안 했는데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생략을 하는 경우입니다. 마침표로 생략해 버린 거죠.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이것은 바로 하고 싶은 말을 침묵함으로써 그 뒤에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역시나 그 생략된 부분은 바로 독자의 상상력에 맡겨지는 거죠. 근데 제목이 첼로예요. 첼로. 첼로 아시죠? 악기. 제일 유명한 게 아마 그 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다다다다 뭐 제가 흉내는 못 내겠는데 아무튼 그 음악이 뭐 뜨드드드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아마 제일 유명한 게 그건데 바흐의 그 무반주 첼로곡일 거예요. 이렇게 바흐 겁니다. 그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바로 이 느낌이 나요. 소리도 목에도 40줄에 들어선 남자라고 한다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첼로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첼로의 목소리가 40줄에 들어선 바로 그 남자의 목소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줄에 들어서도 늘 대책 없이 떠돌고 후회하고 잘 망가지는 한 사내를 위한 마음의 선이 헐렁한 악기, 첼로에다가 자기 감정을 다 이입했네요. 그 마음이 헐렁한 악기가 아니라 자기가 헐렁하겠죠. 삼류극장같이 인간적이려. 숨도 쉬는 바로 그런 인간미가 있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건법의 활용입니다. 아래 시에 생략 표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침 이미지, 제목이 아침 이미지입니다.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기름진 도로를 승용차 한 대 간다. 아직은 잿빛인데 가로수 밑으로 흙내음, 가슴과 땅이 맞닿아 그 고동이 들려오고 새삼스레 두 눈이 젖는다. 어디일까? 그러나 이곳은 서울, 그리고 강변의 아파트 단지, 문명에 휩쓸리고 이기에 찌들리고, 그리고 이 아침 맑은 공기는 코끝 찡하게 밀려 들어와 모두의 걸음을 울려준다. 이곳은 서울, 그리고 강변 아파트 단지, 그리고 아침, 아침 이미지래요. 아침 이미지. 이렇게 썼는데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근데 이제 여기 흙내음, 이게 흙내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띄었어야 돼요. 흙내음은 띄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찌들리고 이렇게 찌들고죠. 찌들고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찌들리고라고 했는데 마치 이렇게 리가 들어가 있죠. 사동 접사가 들어가서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코끝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끝은 한 단어니까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좀 읽어볼까요?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기름진 도로를 승용차 한 대 간다. 아직은 잿빛인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죠? 이 부분 왜 이렇게 생략을 했는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된 언어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기름진 도로를 승용차 한 대 간다. 아직은 잿빛인데. 그냥, 그죠? 그러니까 생략은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것이고, 그죠? 여건법은 그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운을 남긴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하죠. 딱히 앞에 내용을 봐서도 여운을 남길 만한 어떤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생략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좀 모호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보러 이제 그냥 좀 쉬었다 가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아직은 잿빛인데 하고 쉼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그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만, 그러니까 좀 약간 머뭇거리는 어떤 그 느낌만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생략법으로서도 부족하고 여건법으로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건법은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표현한 것보다 숨겨진 것의 의미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뭐가 아까 위에서는 뭐예요? 이제 뭐 그러니까 여건법, 즉 생략을 한 목적이 너무 불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생략을 할 때는, 다시 한번요, 생략을 할 때는 생략을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생략법처럼 여운을 남기기 위한 것인지, 생략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사적 의문문. 네, 이번에는 수사적 의문문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수사적 의문문, 네,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수사라고 하죠. 말을 꾸미는 것. 근데 그게 의문문이래요.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네, 이거 중요하죠.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은 질문이 아니고 질문의 형식이에요. 질문의 형식. 네, 수사 의문문은 형식만 질문이고 진짜 질문이 아니라는 것, 즉 대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질문의 형식을 빌린, 빈이 아니고 빌린입니다. 빌린. 네, 질문의 형식을 빌린 주장이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네,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빌린 주장이라고요. 수사 의문문은 주장입니다. 네, 다만 형식이 질문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진술보다, 자, 왜 수사 의문법을 쓰는가? 그죠? 왜 써요? 뭔가 쓰면 목적이 있어야겠죠. 직접적인 주장이나 진술보다는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한 수사법이다. 직접 말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기거나 이런 것보다 질문의 형태를 띠면 더 효과가 큰, 네, 그런 수사법이다 라고 합니다. 네. 시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 철쭉 뜨는 구릉에서 황학주 시인의 시입니다. 편한 몸이 얹힐 때도 없이 피부치 챙겨 생계 하나 조붓하게 앉힌
조선철쭉 불뭉치 뜨는 구릉에서 쪼개지고 깨어진 정신을 자식에게 줘? 네, 이걸 줘? 못 주겠다는 소리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난 자식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줘? 이렇게 표현했죠. 오히려 난 자식에게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함으로써 주장의 효과를 혹은 의지의 효과를 더 높이는 거죠. 네. 편한 몸 얹힐 때도 없이 피부치 하나 챙겨, 피부치 챙겨 생기 하나 조붓하게, 조붓하게 하면 좁은 듯하게 라는 뜻입니다. 좁은 듯하게 앉힌 조선철쭉 불뭉치 뜨는 구릉에서 불뭉치, 네, 철쭉을 불뭉치라고 표현했어요. 꽃을 뜨는 구릉에서 쪼개지고 깨어진 정신을, 네, 바로 이 형편없는 정신을 자식에게 줘? 못 주겠다는 거죠. 네, 주려면 종고 줘야겠죠.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이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주장이라고 보다는 의지죠. 의지. 뭐뭐 하겠어. 안 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자, 다음 시 한번 볼게요. 두엄, 문정희.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사가 내린다. 폭양 아래 두엄이 사가 내리듯. 이렇게 사가 무엇이 되는가? 우리는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바람은 불고 라고 했습니다. 네, 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오려면 제목이 두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두엄. 네, 제목이 두엄이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사가 내린다. 폭양 아래 두엄이 사가 내리듯 이렇게 사가 무엇이 되는가? 우리는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바람은 불고 라고 했습니다. 바람은 분대요. 일단 이거 좀 볼게요. 가만히 할 때 여기 히자 쓰는 게 맞죠. 가만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사가 내린다. 두엄을 보고 이렇게 이거는 두엄을 보고 표현한 건데 뭔가 좀 암시적 표현이겠죠. 네. 그리고 폭양 아래 두엄이 사가 내리듯.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여건법이 맞죠. 이렇게. 여기 봐봐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 사가 내린다. 이것도 암시적인데 폭양 아래 두엄이 사가 내리듯. 네, 지금 이거 이거와 비슷한 그 무엇이 여기서 강력하게 생략함으로써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래서 폭양 아래 뜨거운 햇빛을 말하죠. 폭양 아래 두엄이 사가 내리듯. 네, 어쩌면 우리도 사가 내린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그 어떤 것도 사가 내린다 라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여건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가 무엇이 되는가? 우리는, 네, 우리가 맞네요. 우리도 사가 내린다. 즉 두엄이 사가 내리듯 우리도 사가 내린다 라고. 이렇게 사가 무엇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죠. 무엇이 되지? 라고. 무엇이 될까? 어떤 그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바람은 불고 라고 합니다. 바람이 분대요. 바람이 불면 또 더 사가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수사적 의문문인데 마치 우리 얼마 전에 배운 적 있죠. 이렇게 동위어구 비슷하거나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데 동위어구 같은 생김새의 어구를 말해요.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거의 비슷한 모양새죠. 네, 거의 비슷한 모양새인데 이렇게 병치해 두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거라고 합니다. 네, 열거함으로써 오히려 의미를 강조해요. 리듬도 주죠. 열거나 반복은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
네. 그리고 바람은 불고 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세 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또 세 번이나 질문을 하는데 세 번 다 이렇게 좀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좀 독백적 느낌으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우리는 사가서 이런 것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늙어가면서 이런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해석적 느낌이 들죠. 뭐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해서 해석적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해석적이다라고 하면 뭐죠? 그러니까 이게 두엄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비유적이니까. 두엄으로 해보면, 사가 내리는 두엄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태도예요. 네. 만약에 두엄이 삭듯이 우리도 사가서 술이 되는가, 배꼽이 되는가, 사랑이 되는가. 즉, 사가 내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차분히 하고, 뭔가 잘 관찰을 해야겠죠.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네, 뭔가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폭염 아래 두엄이 녹아내리듯 이렇게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뭔가를 잘 관찰하고 또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조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을 관조적이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들을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관조적이고 해석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관조적이라는 것이 바로 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는 태도고, 해석적이라는 것은 자꾸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죠. 넘어갑니다. 쭉정이의 봄, 이유경. 쭉정이가 뭐예요? 쭉정이. 여기 밤이 나오나요? 밤 안 나오나 봐요. 밤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쭉정이. 잘 아시죠? 쭉정이. 과일 중에 밤 같은 거 보면 알맹이가 없는 열매 있잖아요. 알맹이가 있으면 알밤인데, 그 알밤이 알맹이가 전혀 안 들어있고 껍질만 있는 것, 그걸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의 봄. 그러니까 아무 실속도 없는, 네, 보람도 없고 실속도 없는 그런 봄이에요. 네, 쭉정이의 봄이래요. 자, 보겠습니다. 만리 밖에 우리 앓는 소리 들릴까? 우리 사라질 허공의 자리도 보일까? 빈자여, 이 황토는 무섭고 따뜻한 햇볕은 비정해라. 만리 밖으로 간 겨울도 우리 눈물 이제는 알까 모를까? 라고 합니다. 네, 까까까 하면서 질문을 하죠. 우선 이거 좀 봐요. 우리가 심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자 봐요. 십리 할 때 이렇게 숫자로 쓰면 이렇게 붙여 쓰는데, 그죠? 1, 2, 1, 2, 3, 2, 4, 2, 5, 2 할 때, 그죠? 숫자로 쓰면 붙여 써도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숫자도 띄었습니다. 근데 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띄어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네, 띄어서 쓰셔야 돼요. 문자로 쓸 때는 붙여 쓰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단어가 돼 버리기 때문에 만리가 어떤 단어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만리가 무슨 단어인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좀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붙여 쓴 게 맞아요. 여기서는 붙여 쓰는데, 만약 띄어 쓰면 진짜 숫자 만리라는 뜻이 되고, 붙여 쓰면 그냥 아주 먼 거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 밖에서 이런 말인데, 이걸 숫자로 봐야 될지 애매하죠. 네, 근데 시인의 의도대로 봐주세요. 시인의 의도대로 보면 만리 정도로 아주 먼 거리라는 뜻입니다. 띄었으면 진짜 만리예요. 진짜 만리. 이거는 진짜 만리가 아니라 뭐 천리일 수도 있겠죠. 괜히 만리라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만리 밖에 우리 앓는 소리 들릴까? 라고 합니다. 네, 자꾸 까까까 하고. 우리 사라질 허공의 자리도 보일까? 빈자여 이 황토는 무섭고 따뜻한 햇볕은 비정해라. 만리 밖으로 간 겨울도. 네, 그러니까 붙여 쓰는 게 맞네요. 이 말 보니까. 우리 눈물 이제는 알까 모를까. 자, 이거는 원래 까는 그죠? 이렇게 의문사 뭐할까 뭐말까 그러니까 이제 물음이나 물음 거기에 물음이기는 한데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물음이죠. 그러니까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음인데 여기서는 뭐 진짜 대답을 바란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아니고 뭐요? 뭔 말할까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혹시 누구라도 알면 알려달라고 좀 청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청유형 종결어미로 쓰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조금은 바로 이렇게 질문의 형식만 이렇게 까까 하면서 형식만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청유를 한다든가 주장을 한다든가 또는 또 뭐 이렇게 의견을 말한다든가 또는 의지를 표현한다든가 이러한 수사법을 네, 수사적 의문법이라고 합니다. 네. 수사적 의문법 활용 좀 볼까요? 어떤 면이 문제가 있는지 봐요. 아래 시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아래 시의 수사 의문문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네, 아래 시의 수사 의문문의 목적이 뭔가 봐요. 제목이 12월입니다. 강둑길 사이 상수리 나무에 눈이 깎여 나가고 어렵지만 계곡에 기러기 날아가고 집 하나 슬픔처럼 남아서 오늘 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겨울을 지키는데 빈강 나룻배가 앉아서 가난한 저녁에 기우는 하얀 딸을 그린다. 12월을 접는 산길에 아침을 기다려 우는 한둘의 기러기와 사람의 그림자에 입김이 없다면 남은 겨울이 얼마나 추울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 시에서 치명적인 실수는 하고 나온 것이 있고 실수가 있죠. 아래 시에 수사 의문문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뭐를 하든 네, 항상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좀 가치가 떨어지죠. 강둑길 사이 상수리나무가 뭐예요? 도토리죠. 도토리 달리는 거. 그러니까 잠깐만요. 도토리 나무는 6가지가 있어요. 갈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상수리나무, 뭐가 하나 빠졌네요. 굴참나무가 있네요. 굴참나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묵을 만들 때 도토리묵 만들 때 제일 좋은 도토리묵이 상수리나무입니다. 이렇게. 상수리나무 열매로 만든 게 가장 맛있대요. 네. 가을에 산에 가서 상수리 막 주워버리고 그러면 딱따구리나 또 뭐 다람쥐들이 겨울에 굶어요. 너무 많이 추우면 안 됩니다. 자, 강둑길 사이 상수리나무에 눈이 깎여 나가고 어렵지만 계곡에 기러기 날아가고 집 하나 슬픔처럼 남아서 네, 어떤 풍경이 보이죠. 오늘 또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 겨울을 지키는데 네, 겨울을 지킨다고 이렇게 지키는데 빈강 나룻배가 앉아서 가난한 저녁에 기우는 하얀 딸을 그린다. 네, A가 B하는데, 그죠? A가 B하는데, C가 D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C도 D한다. 이 가를 도로 바꾸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께서 추천하는 바고요. 그리고 또 네, 여기 하얀 딸 봐요. 이렇게 저녁의 기운은 하얀 딸을 그린다. 네, 이게 그죠. 여기를 금방 여기 나룻배 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도. A가 B 하는데 C도 D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표현상 자연스럽죠. 그래서 도로 하시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저녁의 기운은 하얀 딸. 상현달, 초승달은 저녁에 볼 수 있어요. 서쪽 하늘에서. 네, 아침에 떴다가 저녁 때쯤 지죠. 태양하고 같이 가다가 저녁에 겨우 보이죠.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하얀 달과 검은 달은 아침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저녁에 못 봅니다. 이게. 네, 틀린 표현이죠. 완전히 이렇게. 저녁의 기운은 달은 상현달과 초승달이고 아침에 서쪽 하늘로 기우는 달은 하현달과 금음달입니다. 하현 하면은 현이라는 게 달 아래쪽에 화살 그 시위처럼 쫙 그 선이 있는 게 하현달이고 또 달 위쪽에 화살 시위처럼 선이 쫙 있는 게 상현달이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고요. 12호를 접는 산길에 아침을 기다려 우는 한둘의 기러기와 사람의 그림자에 입김이 없다면 남은 겨울이 얼마나 더 추울까라고 합니다. 네. 호숫가에 집 지어놓고 아주 짧게 지은 시가 좀 비슷한 느낌의 시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 시였는지 외국인 시였던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르고요.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추울까 혼자 독백하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했는데 진짜 대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그냥 어쩌면은 그 추위에 대한 강조, 추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외로움, 고독함, 뭐 그런 것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수사적 의문이라고 합니다. 수사적 의문은 이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완곡어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